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했던 집값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가 급하게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지난 8월 8일 부동산 대책 때만 해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는데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과 또 은행별 대출 총관리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대출을 규제해 상승을 꺾어보겠다는 심상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와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두 분을 자주 이렇게 뵙는 일이 점점 자주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는 부동산 소식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하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관심사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것 이야기에는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다라고 발표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7, 8월 같은 경우 7월보다는 8월이 주춤해진 것은 일단은 맞고요. 그렇지만 상승세는 꺾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가격 상승률이 0.89%, 그러니까 한 달에 0.89% 정도면 이제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무시 못하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상승세는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게 7, 8월 달에 왜 거래가 많았냐, 이렇게 상승을 했냐 했을 때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좀 예상하고 그 DSR 스트레스 2단계를 예상하고 미리 받았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어떤 불안감이 조장된 것도 많이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16년 이후 가계대출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규제가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렇게 난리들인가요? 지금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725조 원이고요. 불과 6월 달부터 봤을 때도 5조 원 가까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서 한 520조 정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게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대출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스트레스 2단계 시행하기 전부터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눈치를 좀 보고 있었어요.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조금 줄여야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 대출이나 또 하나가 또 신용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은행들이 이제 관리, 그리고 이제 DSR 2단계, 스트레스 2단계에 대한 그런 미리 선시행 이런 보고를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예.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스트레스 DSR, 또 대출 총 관리.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건 입에 잘 붙지도 않는데요. 이게 어떤 규제들인지도 좀 살펴보고 가시죠. 네,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는 크게 이제 LTV 규제가 있고요. LTV는 집값의 시세 대비 얼마 대출이 나오느냐. LTV가 50%고 집값이 10억 원이면 5억 원 대출이 나옵니다. 이렇게 LTV 규제를 예전에 했는데 소득이 없는 분이 집만 있으니까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인데 5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규제를 하겠다.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게 예전에 나온 DTI입니다. DTI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을 받을 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고요. 나머지 또 대출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대출들은 이자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갚는데 나머지 대출은 왜 이자만 계산을 하지? 원금도 상환해야 되잖아. 상환하는 것까지 포함하자라고 해서 DSR이 도입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도를 떨어뜨리는,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DSR이 적용되면서 한도가 줄어드는데요. 올해부터 또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또 적용을 합니다. 2022년에 우리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대출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 앞으로 대출의 변동률을 미리 감안을 해서
미리 좀 선제 대응을 해서 금리를 올리자. 스트레스 금리를 더 적용하자라고 예. 해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됐고요. 1단계가 원래는 올 6월까지였습니다. 1단계가 0.35% 정도 적용이 됐는데 7월에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0.75% 정부가 2달을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9월로. 물론 뭐 PF 대출이라든지 기업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반응은 그렇진 않죠.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출 규제를 2달 연기했다는 얘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되고요. 집값이 급등하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을 했는데 2단계가 원래는 0.75%인데요.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도권은 차등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은 0.75 가지고 안 되겠다. 0.12%더 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데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예. 30년 만기 대출로 빌리게 되면 지금 한 5억 7천 정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야, 예. 만약에 한 달 전에 8월에 40년 대출로 빌렸더라면 6억 9천만 원 정도 빌릴 수 있었으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더 줄어든 상태고요. 스트레스 DSR뿐만 아니라 은행 각자 대출, 전방위적인 압력, 집 있는 사람들 대출 안 해주고요. 담보대출 기간도 30년으로 줄이고 신용대출도 신규 대출은 5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 여러 예. 가지 지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필요한 정책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효과가 있을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 거래량을 좀 줄여보겠다는 뭐 이런 의도로도 보이는데 이번에도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을 이제 2009년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각종 규제들, 대출이라든지 규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근데 2009년을 좀 보면요, 그때 네. 사실 집값이 조금 잡히기는 했었습니다. 집값이 잡히긴 했었는데 반대로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2009년과 지금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때는 그래도 공급량이 지금보다는 좀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량도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 전세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좀 보셨죠?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 상황은 조금 안 좋지만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009년도하고 2019년도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사실상 서울 버블 세번 집값이 좀 안정된 기조가 보였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 2019년 12.16 대책이 나왔습니다. 15억 원 이상 대출 전면 금지하는 파격적인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KDI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6개월 정도다. 대출 규제 효과는 6개월 정도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2019년 12.16 대책 발표되고 2020년 1분기 때 대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 되고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출 규제 하나만 가지고 집값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집값이 잡힐 때가 됐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면 신통방통하게 잘 잡히는 것이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에 한마디로 수요가 막 폭발하는 시기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규제가 나왔으니까 집값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은 수요 억제 규제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한마디로 맷집이 좀 강해진 상황이었고요. 예. 지금은 갑자기 정책 전환이 됐죠. 규제를 풀어주다가 규제 강화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무릎에서 집값이 어깨, 머리까지 올라오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거의 뭐 어깨 수준 좀 약간 예. 부담스러운 고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겠으나 떨어지진 않겠으나 천정부지 추세 상승처럼 그렇게 5년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정책이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악영향 아닌가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한도도 줄어들면은 은행에서 나오지 않는 이 대출 한도를 어떻게 채워야 되냐. 결론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금융권의 뭐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이고요. 또 하나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은행도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지금 대책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 그러면 실제로 나의 조건에 맞게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어딘지를 일일이 다 발품을 네. 들여서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이제 번거로움이 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나 이렇게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또 그렇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잔금을 뭐 치러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 또한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이 원하는 한도만큼 나오지 않으면 전세가는 만약에 내려갈 것이고 또 나머지 그런 이제 잔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그렇지만 이제 이금융권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그 대출에 대한 가이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이 좀 일관성이 없게 그렇게 좀 발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좀 녹화하는 내용이라서 일부 그 바뀐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정부가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건데 이게 또 어떤 딜레마에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가 나왔고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왔는데 저는 특례보금자리가 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라는 걸 꺼내들어서 부양에는 성공을 했는데 가계부채가 결과적으로 또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나왔고요. 올해는 신생아 특례대출인데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정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 집값 부양의 의도보다는 출산율 급감을 막기 위한 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당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뭐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사실상 지금 좀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단칼에 출산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겠으나 사실 부담은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아마 추가 확대보다는 아마 종료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하 교수님도 좀 우려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 건 맞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요. 정해진 기금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뭐 거의 7조 2천억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요. 원래 이번 분기에 그 연소득 요건 있잖아요. 이거를 완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좀 약간 미지수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나와 있는 대출이랑 좀 많이 상충이 되잖아요. 지금은 뭐 1주택이라도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는 안 되지만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대출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약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많은 분들이 또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이게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8호제곱미터에 이제 9억 원 이하대의 주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고가 상승을 계속 내고 있는 것들은 인기 지역이거든요. 말하자면 상급지 지역인데 사실 이 정도 대출이 나오는 금액대의 주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혜택을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정부에서도 이제 연내에 소득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이게 전세 물량 공급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전세입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갭 투자는 막겠다는 의미로 지금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세입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전세가 불안해진다.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2금융권 뭐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기회에 집을 사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요 증가는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또 집값 불안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전세에 거주하면서 계획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계획에도 없던 내 집 마련 일정을 더 서둘러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극을 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될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서울은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또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이 불안감으로 집값이 상승을 하는 거지 전세 대출 하나만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세 대출을 불안해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정부가 이제 제1금융권 위주로 무언가 조치를 요구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우리하는 풍선 효과 이게 지금 제2금융권으로 가면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될까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부족한 그 전세자금 대출에서 부족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담보대출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실수요자들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1주택자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규제를 자꾸 하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예,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이런 뭐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도권 도심 내에서도 잘 되는 지역만 집중되어 있고 쏠려 있는 현상이 양극화가요. 사실 이 대출 규제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1주택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나 쏠림 현상 그리고 2, 3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더욱더 좀 심해질 것 같고요. 추석 이후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저는 지금의 이제 가격이라든지 상승세가 갑자기 뚝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서서히 올라가겠고 아까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도 전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결국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임대가가 매매가를 견인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면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출에 용기 있게 뛰어드는 과정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미 예고했고 또 기대감이 이제 밑에 기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 규제도 분명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이렇게 되면 또 정부의 규제, 금융 규제 효과는 좀 또 퇴색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이 아마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기대감 때문에 또 굉장히 폭발할 수도 있죠. 시장의 수요를 자극을 해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리기도 부담스럽고요. 이게 또 안 올리려고 하니까 또 미국이 이제 사실 뭐 9월에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연내 지금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 0.5에서 0.75%포인트 정도 뭐 많게는 1%포인트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0.75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0.25에서 0.5%포인트까지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내려도 과거처럼 저금리로 가기는 좀 어렵다. 올해 내리고 내년에도 내리더라도 아마 중금리 정도 0.25% 정도 2.5% 정도 2.5% 정도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대출 규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책 당국의 개입과 은행의 자율 노력에 의해서 금리가 3%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하게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금리 2.5% 정도 가지고는 정부 당국이 개입을 해서 대출 금리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금리로 가기는 좀 어렵다. 지나친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인하되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부동산 상승을 일단 주춤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살짝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흐름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제 상급지 예. 위주로는 거래라든지 거래량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승세는 있으나 뭐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하 교수님 의견에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뭐 속도로 따지면 한 130km 정도 달리다가 한 100km, 90km 정도로 좀 내려오긴 하지만 달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스토크 주택담보대출 금융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이후에 또 전개되는 상황 저희가 살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